9월 16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채권 전문가들이 8월 물가 가열 조짐에도 금리는 이미 정점에 도달하였다. 9월 FOMC 금리 유지를 전망한다. 글로벌 고금리 오래간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답안지를 뽑아내야 됩니다. 미디어가 시그널을 주고 있네요. 금리 동결 구간이 다가온다. 이 말은 뭐죠? 시장이 10월, 11월, 12월 어느 기준점인가 폭등 나올 또는 상승으로 전환돼 다시 한번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내년도 중반부 기준점까지 그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언급드렸죠? 그 뒤에 뭐가 오죠? 상업용 부동산주 관련주가 급락하였다. 상업용 부동산, 이게 뇌관이 될 우려가 있겠지요. 지금의 고금리를 감당해내기에는 실물 경제의 펀더멘탈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기업들도 이 천문학적인 금리를 감당해내기에는 현재 영업이익률이나 순이익률이 그다지 좋지 못하지요. 때문에 다가오는 퍼펙트 스톰 또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만 그 전에 강력한 상승장이 예상된다는 것이죠.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6년도, 4년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6년도 6월인가요? 이때 금리를 동결을 했죠. 그리고 한 달, 두 달 뒤에 2007년도 일정 구간까지, 동결 구간까지 시장은 다시 한번 물량을 소화하고 미친 듯이 달렸다. 피날레를 장식했다는 거죠. 그 이후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가 터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전략을 잘 짜야 되겠지요. 방송에서 끊임없이 언급드려왔던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 해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미국 경제 호황 기대는 오산이다. 미국의 실물 경제 펀더멘탈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다가오는 금리 인하 구간에서는 위험 시그널이다. 금리 이꼬르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라고 했죠? 지금은 경제 성장률이 정체된 상태에서 물가가 급등해 나오면서 금리를 올렸다. 미친 듯이 올렸다. 지금은 물가,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유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가 있을 뿐이죠. 이것 또한 다시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물가가 내려갔을 때 금리를 내릴까요? 아니지요. 경제 성장률이 빠그러질 때 금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주가와 코인 시장과 자산 시장과 실물 경제는 이걸 반영해서 빠그러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이 사진이, 이 그림이 찰칵하고 이미 저장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유럽연합 의회에서 암호화폐 세금 신고 지침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세무당국에게 모든 거래 추적 권한을 부여한다. 유럽연합 의회가 암호화폐 세금 신고 규정을 포함한 행정협력 지침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연합 의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535표, 반대 57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국 내 조직이나 개인이 수행하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세무당국에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자, 세금이 매겨진다는 거죠. 시장을 또한 키울 만한 명분이 하나 또 생긴 겁니다. 시장을 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그리고 시장은 매가 팽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 안타까운 한 부분에는 통제의 세상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유럽연합은 세계 최초의 가상자산 기본법 미카를 지난 6월 말 발효하였다. 앞으로 EU 회원국들은 2026년 1월 1일 공식 발효에 앞서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정을 도입해야만 한다. 빅테크 거물들 미국 의회에 총출동하였다. AI, 인공지능 규제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머스크는 전담 부처 신설돼야 한다. 마크 저커버그, 오픈소스 혁신을 촉진한다. 자, 빌 게이츠, 구글 CEO, 머스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엔비디아의 젠슨 왕, 오픈AI의 샘 올트먼, 전 세계에 판때기를 깔아나가는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네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의 중심이었죠. 자, 구글, 검색의 황제였죠.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현재 도전과 혁신의 아이콘으로 보여주고 있죠. 메타, 그리고 페이스북과 현재 가상경제를 끌어나갈 주인공으로 끌어받고 있죠. 젠슨 황, 엔비디아, 바로 GPU. 이 GPU가 다음 인공지능에 있어서 정말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의 중심이자 이제 소프트웨어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죠. 그리고 오픈 AI의 바로 샘 올트먼. 전 세계의 많은 미디어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대부분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바꿔나가는 데는 이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들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누구의 쩐이 이들 자금들에 들어가 있을까요?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의 최대 주주는 뱅가드입니다. 피델리티,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젠슨항은 3.50입니다. 아시겠지만 뱅가드, 피델리티,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이들이 엔비디아의 주인입니다. 이들의 자금이 들어가서 젠슨항이 직접 경영을 하고 있는 것 뿐이지요. 메타의 자금은 누구일까요? 뱅가드, 피델리티,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입니다. 이들의 자금이 메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요 주주는 어딜까요? 머스크가 최대 주주이네요. 그러나 그 뒤에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 이들의 자금을 합치게 되면 머스크의 자금을 넘어서게 됩니다. 자, 구글, 알파벳 지주회사이죠. 여기에 최대 주주는 어딜까요?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 뱅가드입니다. 이들의 자금이 알파벳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최대 주주는 어딜까요?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 피델리티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판때기를 짜는 이들 뒤에 누가 있다? 바로 이들이 있다. 이들 뒤에 또 누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들은 리플과 XRP와 전 세계 기득권의 뿌리는 같습니다. 크래프톤과 네이버가 한국판 로블록스 선보인다. 메타버스 합작사 오버데이를 설립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저작물 거래도 지원한다. 핵심만 좀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컨텐츠 창작자가 다양한 저작물을 만들면 이용자들이 해당 저작물을 구매하고 소유하는 Create to Earn 시스템을 채택했다. 저작물 거래는 NFT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달러화에 고정된 스테이블코인 USDC를 이용해서 수익을 정산할 수 있다. 오버데이는 12월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 정식 버전을 내놓을 예정이다. 크래프톤과 네이버가 한국판 로블록스를 선보인다. OTT 평정한 넷플릭스, 다음 타겟은 게임이다. 핵심만 보면은요, 넷플릭스가 게임 시장에 적극적으로 의지를 드러낸 건 최근이다. 이 회사는 지난달 PC와 TV로 즐길 수 있는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영국과 캐나다에서 시범 운영 형태로 출시하였다. 동영상을 공급하면서 쌓인 클라우드 인프라 역량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클라우드로 게임을 공급하면 이용자가 게임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고사양 게임 구동에 쓰이는 고가 장비도 필요가 없다. 넷플릭스는 올해 안에 게임 40종을 출시하는 게 목표이다. 이 중 자체 개발하는 게임만 16종에 이른다. 게임은 가장 큰 엔터테인먼트 사업 중 하나인 만큼 이를 구독 서비스에 포함하는 건 자연스러운 수준이다. 유튜브가 음원 서비스를, 쿠팡이 커머스를 결합한 것처럼 넷플릭스도 게임을 OTT에 합치면서 구독 서비스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 각각 자기들이 하고 있는 중심 서비스 분야에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하나로 연결된다는 것이지요. 넷플릭스의 주요 주주는 누구일까요? 뱅가드, 피델리티,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입니다. 이들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판때기 중에 다들 빅테크에 포함되고 있지요. 그럼 이것과 연관지어서 오늘 확장해 좀 전에 말씀드린 빅테크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5대양 6대주에 있는 지역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저궤도에 인공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통신망, 5G, 6G를 넘어서 확장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 판때기에서 데이터가 미친 듯이 쏟아질 겁니다. 그거를 걸러낼 수 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그 데이터에 가치를 입히는 블록체인, 그 블록체인의 가장 대장은 누구다? 리플과 XRP겠죠. 국제 간 금융의 원활한 프로토콜을 만들기 위한 중심에는 빌 게이츠 재단, 빌 앤 멜린다, 록펠러 재단, 구글, 리플, 스위프트, BIS, 국제결제은행, 국제표준인 ISO 2002의 이름만 봐도 소위 금융 세력의 최상층부라 여겨지는 곳. 리플사의 미래는 아주 밝아 보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까요? 밝은 게 아니고 리플사 또는 이걸 중심으로 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이 에너지의 파동을 옮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스위프트 1.0의 주인사가 스위프트 2.0으로 이사하는 것 뿐입니다. 마이그레이션. 오늘은 인터레처 파운데이션으로부터 시작해 보시죠.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 기득권은 연결되어 있다. 그들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곳은 없다. 하나로 귀결된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 대장에 투자하고 있다. 인터레처 파운데이션. 인터레처 파운데이션은 웹을 위한 비영리 옹호단체이다. 금전적 상호작용은 정보 교환만큼 쉬워야 합니다. 인간은 어떤 장벽이나 마찰 없이 서로 돈을 전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콘텐츠 제작자와 디지털 혁신가는 공정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 모두 공평한 접근권을 가져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모든 통화를 연결하는 것이 모든 인류를 연결한다고 믿습니다. 리플사의 비전과 일치하네요. 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인터넷저는 일반적으로 소액 결제라고 하는 매우 적은 금액의 자금을 이체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마찰이었으며 통화에 구애받지 않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브리아나 마베리, CEO입니다. 취약계층의 디지털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소액 결제용 취약계층, 그리고 오늘은 인터레처 파운데이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인터레처 파운데이션과 전 세계 기득권의 연결고리, 그리고 이들과 전 세계 범지구적으로 5대양 6대주에 연결되지 않은 곳은 거의 없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로 귀결된다. 그 중심에 다시 한번 리플과 XRP가 있다. 먼저 인터레처 파운데이션. 인터레처 파운데이션의 쩐주를 보시죠. 먼저 자금 제공자가 리플입니다. 쩐주가. 이 코일 또한 리플의 전 CTO인 스테판 토마스가 설립한 회사예요. 뿌리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쩐주는 리플이다. 여기 이 사회를 보시면 스테판 토마스, 리플의 전 CTO 크리스 라슨, 현 리플 회장, 콘스탄틴 페리치,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의 금융 서비스 부국장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는 마잘로프 파운데이션과 또 연결이 되어 있죠. 마잘로프 파운데이션의 스폰서 멤버입니다. 빌 앤 멜린다 게이츠, 구글, 인터레처 파운데이션, 싱가폴 중앙은행, 리플, 록펠러 파운데이션. 록펠러, 전 세계 최대 부호가 중 하나로 뽑혔었죠. 석유 왕이자 지금까지 이들의 잔재가 뻗쳐나가 있습니다. 쉐브론, 엑소모빌, 로열더치셀, BP. 자, 그리고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 중에 하나라고 꼽히고 있죠. 여기 밑에 N2그룹이 들어가 있네요. 동양과 서양의 그룹 자금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인터레처 파운데이션의 CEO입니다. 브리아나 마베리, 취약계층의 디지털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 조직, 인터레처 파운데이션의 CEO이다. 자, 이 인터레처 파운데이션은요, 웹을 위한 비영리 옹호단체이다. 금전적 상호작용은 정보 교환만큼 쉬워야 합니다. 인간은 어떤 장벽이나 마찰 없이 서로 돈을 전송할 수 있어야 한다. 은행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 모두 공평한 접근권을 가져야 한다. 금융 포용성.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모든 통화를 연결하는 것이 우리 인류를 연결한다고 믿습니다. 리플사의 비전과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서 얘네는 어느 쪽에 집중한다? 인터레처는 일반적으로 소액 결제라고 하는 매우 적은 금액의 자금을 이체하기 위해
개방적이고 마찰이 없으며 통화에 구애받지 않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인터레처 파운데이션의 이사회 의장 스테판 토마스, 코일의 창립자 겸 CEO, 인터레처에 대한 이사회 의장, 전 리플사의 CTO,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확장해 보겠습니다. 자, 주요 마잘루프, 그리고 인터레처 파운데이션, 자, 금융 포용성, 제3세계, 신흥국, 아프리카, 이들 쪽에 집중을 하고 있죠. 리플의 파트너 플루토웨이브, 나이지리아의 핀테크 송금업체이죠. 탄자니아 중소기업을 위한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로 선정되었다. 나이지리아 최대의 핀테크 업체인데요. 자, 플루토웨이브는 알리페이와 아프리카와 중국 간 결제 협력을 하였다. 플루토웨이브, 알리페이, 아프리카. 그리고 인터레처, 모잘루프. 이미 이들이 선점을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의 나라이죠. 방글라데시의 최대 핀테크 업체이자 송금 기업은 바로 비캐시입니다. 여기에 바로 소프트뱅크 비캐시 20% 지분을 확보하였다. 방글라데시 1등 최대 핀테크 기업이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방글라데시 최대 송금 결제 서비스 업체 비캐시의 지분 20%를 확보한다. 비캐시는 브락뱅크의 자회사로 시작하였다. 브락뱅크는 다시 한번 어디죠? 리플사의 파트너사입니다. 브락뱅크. 직접 보고 가시죠. 브락뱅크 5개의 새로운 송금 교환 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브락뱅크는 디지털 혁신의 일환으로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성명서에서 밝혔습니다. 2021년 6월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브락뱅크의 자회사는 방글라데시 최대 송금 결제 서비스 업체 비캐시의 지분을 소프트뱅크가 20%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중국 알리바바 계열 알리페이로부터 안면인식 등 기술 제공을 받았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빌 게이츠가 운영하는 빌 앤 멜린다 재단도 비캐시의 주주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소프트뱅크, 그리고 브락뱅크와 리플, 이들은 다시 한번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그리고 나이지리아, 플루토웨이브는 마이크로소프트와 5년 전략적 기술 계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좀 전에 확인하시죠? 플루토웨이브는 알리페이와 아프리카와 중국 간 결제 협력을 맺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보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빌 앤 멜린다, 리플, 인터레처 파운데이션, 싱가포르 중앙은행, 엔트그룹, 그리고 소프트뱅크, 전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리플이 있다. ISO 2002 관리자 그룹, ISO 2002 관리자 그룹의 스위프트, 그리고 리플 네트워크, 페이먼트 UK, 마스터카드, 마잘루프 파운데이션, 여기 딱 하고 들어가 있네요. 그쵸? 유로클리어, DTCC, 미국 예탁결제원, 전세계 최대의 예탁결제원입니다. CFTC, BIS, 영란은행과 전세계 중앙은행들, 이들의 연결고리가 이제 한눈에 그려지시나요? 리플의 초기 파운더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자 중에 하나죠. 출자, 구글 벤처스, 2013년 5월 14일입니다. 리플의 파트너는 구글과 협력하여서 XRP 기술을 지원하는 미래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한다. 선도적인 레이어 1 블록체인 플랫폼이자 리플의 파트너사인 플레어는 구글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서 블록체인 API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국제 간 금융의 원활한 프로토콜을 만들기 위한 중심에는 빌 게이츠 재단, 록펠러, 구글, 리플 스위프트, BIS, 국제결제은행, 국제표준인 ISO 2002의 이름만 봐도 소위 금융 세력의 최상층부라 여겨지는 곳.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공급자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완주하는 건, 마라톤을 완주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겠지요. 오늘 저녁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